젊음은 알지 못한 것을 탄식하고 나이는 하지 못한 것을 탄식한다.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올 겁니다. 김연경의 아프리카 청춘이다. 출발합니다. Do you hear me? I'm talking to you across the water, across the deep blue ocean, under the open sky. Oh my, baby, I'm trying. Boy, I hear you in my dreams. I feel you whisper across the sea. I keep you with me in my heart. You make it easier when life gets hard. Lucky I'm in love with my best friend. Lucky to have been where I have been. Lucky to be coming home again. 네, 오늘 첫 곡으로 제이슨 무라즈와 콜비 케일럿의 럭키를 들으셨고요. 요즘 많이 그저께 어제 있었던 일들 때문에 마음들이 참 많이 힘드시고 또 짜증나고 날도 더운데 불쾌지수가 막 팍팍 올라가는 이런 날인데 좀 이 방송이 여러분들께 하나의 쉼이자 또 럭키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첫 곡 들어봤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냐고 물어보기에는 너무 저희 아마도 청취자분들이 이 지난 밤을 분개의 밤으로 보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여기 국민TV 사무실에 제 앞에도 모니터가 있는데요. 모니터 앞에서도 계속 뭐 NLL 얘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게 또 뉴스 전면을 이렇게 도배하는 걸 보니까 사실 이 또 더운 날에 우리가 재미있고 시원한 이야기로 서로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우리가 또 오늘은 원래 최저임금 얘기를 하긴 했지만 요 얘기 좀 잠깐 안 하고 갈 수가 없죠. 서로 좀 이렇게 짜증이 날 때는 서로 욕도 하고 이야기도 하면서 좀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어제 그 어이없는 그 NLL 대화록 공개 이후에 제 패친 중에 한 분의 되게 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요. 놀랍다는 게 저에겐 좀 놀라운 걸 수도 있지만 혹시 그 정보공개센터라고 이 센터를 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전진환 소장님이라고 나름 저랑 좀 친하신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체가 사실 좀 작은 단체여서 여기에 신조가 뭐냐면 우리는 절대 기자회견 같은 걸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원래 이 센터의 기조였다고 해요. 근데 너무 어제 그 대화록이 허무하게 이렇게 공개가 되는 걸 보면서 이 전진환 소장님을 비롯한 기록관리 학회분들, 전문가분들이 오늘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역대 대통령들 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만큼 기록물을 많이 남긴 분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알 권리, 물론 그것이 다 공개될 수 없다 하더라도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의 당연한 책임일 텐데 이런 사태를 접하면서 이렇게 정쟁의 도구로 이렇게 희생당한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렇게 지도자들에게 기록물을 남기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하나, 기록물 남기는 건 말려야 되는 상황인 건가, 뭐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로 지금 좀 많이 허무하고 어이없는 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누구에게 유불리, 누가 잘했냐 못했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죠. 예. 근데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사실 이 문제의 본질에는 NLL 그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국정원의 정치 공작,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 너무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가리기 위함이라고 하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하는 건 이미 모두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사실 뭐 어떤 저희도 까발려지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가 너무나 확대되고 너무나 클 거라고 하는 어떤 본인들의 그 위기의식이 지금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계속 촉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도대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까지 무마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이 라디오를 하면서는 항상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지만 오늘은 시작부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없는 이런 얘기를 좀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국정원의 정치공작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기 시작한 게 이제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면서 사실 이 문제가 좀 많이 커졌고 그저께 밤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체류탄까지 나오는 정말 이게 정권 초기에 나올 법한 일인가. 물론 정권 말기로 나오면 안 되는 일이지만 너무 좀 화가 나고 기가 막힌데요. 사실 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에 대해서 주변에서 또 워낙 말들이 많죠. 일베에서는 또 벌써 신상털기 나섰고 이런 조건인데 이 대학생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 사실 주변의 반응들이 또 많이 뜨겁습니다. 저도 오늘 우리 PD님과 대학생 시국선언 관련해서 잠깐 또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우리 PD님이 이거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 좀 전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고요. 근데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준입니다. 네. 네. 제가 인사는 안 시켜드리고.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저도 청년인지라 이제 네. 김연경 선배하고 이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고 또 뭔가 경험이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같이 좀 얘기 좀 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또 공감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놀라셨다면 죄송하고요. 전혀 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소개 없이. 아니 근데 선배가 저보다 네. 여러분 제가 김연경 선배한테 그냥 선배라고 부릅니다. 예, 저희 네, 그런 호칭. 편한 사이예요. 네. 네. 이것도 놀라지 마시고요. 선배가 저보다 제가 나이가 80년생입니다. 2살이 네. 많으세요. 예. 저는 82년생. 그러니까 99학번. 네, 99학번. 99학번이시고 예. 제가 01학번입니다. 예. 자, 01학번인데 선배 때만 해도 네. 뭐 집회 시위 많이 있었죠. 그래도 저희가 거의 그런 게 많았던 시기에 좀 끝물이었죠. 끝물, 끝자락. 끝물. 예. 그래도 뭐 노동절이다, 뭐 네. 무슨 뭐 대동제다 하면 네. 한 번씩 하고 또 등록금 투쟁 때 그렇죠. 이제 좀 선배들이 야, 뭐 나가자, 모이자, 집회하자. 뭐 무슨 운영위원회 뭐 한다, 뭐 전학대회 한다. 네. 이런 거 안 가면 좀 눈치 보이고. 그렇죠. 그때는 또 왜냐하면 뭐 그 내용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선배들이 워낙 술 사주고 밥 사주니까 친해서 또. 그렇죠. 예, 그런 마음에 나가기도 하고 요즘은 사실 선후배 관계가 많이 안 끈끈하지만. 네. 선배가 끝자락이었다면은 저는 그 끝자락의 끝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시기 아니었나. 그렇죠. 그랬어요. 네. 그랬어요. 좀 어렴풋이 기억이 나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그렇게 열렬하진 않았고 가끔씩 무슨 일이 있었을 때 좀 지각 있다 하는 선배들 네. 그런 선배들이 어디 모임에 한번 가보자. 네. 어디 집회에 한번 가보자. 네. 그러면은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볼 수 있었던 게 뭐 좀 큰 거리에 몇 개 학교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뭐 아주 극렬하진 않았어도 네. 그런 뭐 정도는 있었는데 요즘 제가 그러니까는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 할 시기가 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는 그렇게 한번 하는 게 굉장히 생뚱맞은 일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나요? 좀 언젠가부터는 그런 거 하자고 독려하는 선배가 좀 웃기죠. 어떠셨어요? 그렇게 좀 변해가는 모습을 다 보셨나요? 네, 아무래도 저는 그 끝자락에서 이제는 거의 그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다가 사실 재작년에 이제 반값 등록금 촛불이 대대적으로 터지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사실 그런 걸 대학생들이 하는 참여가 많이 없었던 조건에서 많이 접했고, 근데 뭐 저 역시도 그럴 때는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하기 힘들고 스펙 쌓아야만 되는 경쟁 사회에서 이거를 뭐 대학생들을 탓할 수만은 없는 문제, 이걸 그냥 시대적인 조류로 받아들여야 되나 안타깝지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졸업을 더 늦게 했을 테니까요. 네. 선배보다는. 근데 대학생활 끝 무렵에 네. 그러니까 비슷한 그 정치적인 큰 사건들이 있을 때 뭐가 있었을까요? 대학생활 중반 때는 파병? 네, 이라크 파병 문제도 있었고, 네, 있었고 네. 등등등등 뭐 효순이 미선이 네, 효순이 미선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때는 뭐 광화문에 다 같이 나와가지고 밤새고 뭐 그랬죠. 사실 그때 이런 논의를 했던 게 기억나요. 선배들이랑 그런 사건들 일련의 사건들 터졌을 때 야 옛날 같았으면은 난리 났을 건데 참 요새는 후배들한테 뭐 하자 그러기가 눈치 보인다. 네. 그랬던 기억도 나고. 네. 아무튼 그래도 그때는 조금은 어쨌든 그걸 붙잡고 느려지는 사람들이 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네. 유인물도 만들어서 돌리고 네. 오랜만에 떠올려 보는데 학과나 단과 대학 네. 별로 있는 그 집행부 있지 않습니까? 학생회. 네. 그런 문선하는 친구들이
대자보 써가지고 붙이기도 전문 하고. 용어 나오네요. 문선. 네, 그렇죠. 문선, 문화선등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네. 그런 일도 있었고 예. 하는데 아무튼 그때부터 제가 대학 생활을 한창 하고 또 끝마칠 시기부터는 완전히 엉뚱하고 생뚱맞은 일이 돼버린 게 맞습니다. 네. 이 사회 참여라는 게.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요즘 이렇게 시국선언 잇따르고 있는 거 한 10여 개 대학 했죠? 네. 네, 서울대가 단초가 된 것 같은데. 네, 서울대가 단초가 됐죠. 그래서 뭐 종교계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이례적인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은 흐름이 조금 한번 바뀌어가는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또 네. 오죽 답답했으면 그렇게 할까 싶어요. 사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지만은 저랑 방송 전에 대화 나누신 대로 어제 참 많이 짜증났잖아요. 진짜 네. 기운이 너무 빠지더라고요. 맞아요. 답답하고 네. 회의감도 느껴지고 좀 환멸이랄까 그런 거 그들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하지만 네. 아 이게 그런 감정에 걸려들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아무튼 답답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대학생들도 이렇게까지 일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제가 제보랄까 그런 걸 하나 받았어요 사실. 아 역시 또 예. 이런 데 있으니까 제보를 네, 받으셨군요. 제보 비슷한 걸 받았는데 네. 자 어느 학교라고는 당연히 밝힐 수 없겠죠. 네.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응. 총학생회가 네네. 자, 이 시국에 강남의 한 클럽에다가 클럽을 통째로 빌렸대요. 무슨 돈으로 클럽을 저도 빌렸을까요? 모르겠어요. 비쌀 텐데. 그 학생회 운영을 아주 옛날식으로 해서 돈이 많은가 모르겠는데 아이고. 위험한, 예. 아무튼 간에 클럽을 통째로 빌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 종강 파티를 하겠다는 거죠. 총학생회가. 아. 총학생회가 종강 파티를 하겠다는 건데 처음에 이제 그 소속되어 있는 단과대 학생회 간부들도 많이 껴서 놀기로 했었나 봐요. 근데 이 일이 터지고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하니까는 네. 학내에서 조금 반발이 일었던 것 같아요. 아. 말이 되냐, 니네 미친 거 아니냐. 그래도 건강한 학교네요. 그렇죠. 그럼 아무리- 공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했고 그냥 스펙 쌓기 위해서 음. 조용히 자기 공부하다가 뭐 놀 때 놀고 그러면 그만이라고 하지만 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원래 친하게 지내던 모 단대 회장이 뒤통수를 친 거죠. 아. 그러면서 학교에 문제 제기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그러면서 좀 여론이 일고 있대요. 이런 사회적인 현상에 동참하는 한마디 하는 그런 움직임에 우리도 가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논의가 활발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 대학생들의 모습. 이제 옛날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그 운동깨나 하셨을 분들은 네. 아마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 그렇게 완전히 변해버린 상점벽해 같은 그런 대학가의 모습하고 그 다음에 워낙 시국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는 그런 가운데서 좀 자각하는 그런 대학생들의 모습이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왠지 우리 PD님이 엄청난 전문가, 대학가 분석 전문가처럼 얘기를 해주셨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막 어제 좀 지치고 짜증나고 회피하고 싶었던 마음에 그래도 네. 조금의 위안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뭐 대학생들만이 나서야 되고 청년이 살아야 조국이 살고 막 그런 뭐 예전의 얘기만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청년들, 대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시국에서 어렵지만 조금은 자기의 시간을 내서 그렇게 마음을 보탠다는 게 같이 어떤 이 동세들을 살아가는 나이 조금 많은 선배들 혹은 저보다 더 많은 선배들에게는 정말 많은 위안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뭔가 상식이라고 하는 게 살아있구나 이런 걸 제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대학생들의 그런 움직임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예. 그 대학생들 옛날 같았다면은 선배 한참 새내기 시절 네. 아니면 선배의 새내기 선배 시절. 세대 예. 뭐 이렇게 90년대 중후반 네. 이런 분들 때까지만 해도 아마 어지간한 대학교에 특히 사회과학 계열에는 학회 있었을 거죠. 네, 학회, 그렇죠. 저도 여성학회를 했었어요. 여성학회요. 네. 뭐 별의별 심한 이름으로 다 있어요. 근데 네.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서는 공부하는 기본서 거의 다 비슷해요. 네. 뭐 공산당 선언부터 해가지고 네. 최장집 선생님의 그런 저술들. 네, 오늘 PD님 입에서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 좀 짜증나시나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옛날 생각 좀 한번 해보면서. 아. 뭐 저한테 옛날인데, 옛날이라고 하면 웃으실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어쨌든 벌써 10여 년 전이고, 네. 또
선배의 경우 10수년 전 이야기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공산당 선언 같은 그런 책들을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 종이로 덮어가지고 제목에서 혐오감이 만들어지나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보면 그런 책은 요즘은 호기심이죠. 호기심. 호기심일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뭐 그런 사실 색깔 뭐 이런 거 색깔론보다는 그냥 호기심이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또 약간 폼 잡고 싶은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책들 뭐 그러면서 NL이 어떤 애, PD가 어떤 애, 뭐 얘는 뭐 왜 NL 학회에 가 있냐, 뭐 이런 막 지지고 볶고 갈등하고 막 논쟁하고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쨌든 그런 학회들, 소모임들 여기를 중심으로 무슨 일이 터졌을 때 뭐 크고 작은 성명서 같은 것도 나오고 뭐 나름대로의 선언문도 나오고 그런 게 합쳐져 가지고 총학생회 차원의 어떤 대자보가 되고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저희 학교 후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거는 지금은 뭐 무슨 얘기지 해요. 아주 어린 후배들을 어쩌다가 만나서 얘기하면 야 무슨 학교에 누구누구 애들 잘하고 있냐? 없어졌다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하면은 너무 생뚱맞게 여겨요. 맞아요. 애들이. 선배는 어떠세요? 사실 저도 대학 다닐 때 동아리 활동을 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 운동권 동아리였기 때문에 저는 오늘 PD님이 이렇게 운동권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지만 너무 반갑습니다.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학생 운동했었던 사람이어서 물론 끝물이긴 했지만 저도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동아리에서 체육대회다 뭐 이런 거 한다고 오라고 하면 잘 못 가기는 해요. 미안한데 매번 전화는 오지만 근데 아직 저는 이제 살아는 있는데 좀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중간에 뭐 문 닫을 뻔한 경우도 있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한두 명이 좀 이렇게 그래도 여기는 지켜가야 한다라는 걸로 해서 지켜가고는 있지만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수많은 학회들 그곳이 꼭 진보적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외로움을 달래기도 했던 그런 공간들이 지금 정말 많이 무너져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가 어떤 사회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표출할 공간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왜 뭐 인터넷에서 물론 글을 쓰고 이럴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모여서 뭔가 같이 고민을 나누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본인이 혼자 고민하고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뭐 이렇게 학회에서 과에서 이런 것들이 의견이 모아져서 총학생회까지 올라가는 이런 게 이미 사라진 지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총학생회와 학생들은 괴리되고 그러면서 아까 이렇게 PD님 학교 후배들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종강총회 그런 사건을 터지는데 그러니까는 이게 참 정말 바뀌었구나. 저도 제가 뭐 아직 마음은 대학생인 것 같은데 나이가 한 30대쯤 되고 나니까 진짜 많이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느끼실 거예요. 좀 궁금한 게 동아리 활동하셨다고 하는데 보통 또 학교에 보면 그 좌빨들의 글을 시도해주는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극반? 네, 저희는 풍물패였습니다. 저희도 풍물패도 제법. 네, 제법 좌빨의 그렇죠. 그릇이죠. 그리고 보면 그 명칭은 다른데 동아리 연합회 성격의. 네,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연합회인 경우도 많죠. 네, 많죠. 동연 이렇게. 네, 동연이라고 부르다. 자꾸 오늘 전문 용어. 좌빨들의 또. 근데 말씀하신 게 아까 서로 뭐 이야기도 나누고 혼자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거기서 요즘 대학생들 바로 지금의 대학생들이 10여 년 전, 20여 년 전 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치 핵분열하듯이 개인화돼 버렸잖아요. 그때 그런 활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그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거는 유대감이죠. 연대의식. 그렇죠. 유대감,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그렇죠. 연대의식이겠죠. 같이 간다. 사소한 거 하나부터 생활 태도 작은 생활 태도나 그 동선 하나부터 수업도 빠지면 같이 빠져주고 낮술 드시고 낮술도 야 나는 먹을 건데 넌 수업 들어가게 뭐 이런 식 물귀신 작전이죠. 그렇죠. 그런 거 하나부터 해가지고 뭐 집회 있는데 조금 좀 재미없는 것 같고 좀 주제가 이상한 건데도 끝나고 또 같이 놀고 토론하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도 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하면서
나름 그 고담 준론을 네. 막 나누고 세상이 그쵸. 어떻고 했던 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연대의식, 그쵸. 유대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없죠. 보면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선배는 아마 좀 제대로 접하시진 못했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90년대 후반이나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때도 아직 남아있던 그 논의의 아주 큰 축이 NL이냐 PD냐.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그러셨. 학생운동 할 때 저희 때는 사실 그게 논쟁에 약간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많이 희석됐지만 그때도 아직 살아있던 논쟁이어가지고 그렇죠. NL이냐 PD냐를 논쟁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옳으냐, 넌 어디로 갈 거냐, 너 왜 거기 가 있냐, 너 그게 뭔지 아냐, 막 서로 이러면서 공방도 하고요. 그렇게 논쟁한다는 자체가 좀 아직은 그런 게 좀 살아 있다는 증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논쟁이 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렇죠. 마음에 어떤 그 좀 유치할지언정 조금 뜨거운 뭔가가 좀 있으니까 그렇게 됐을 텐데. 제가 기억하기로 제 기억이라는 게 제가 경험한 저희 학교의 기억이 대부분이니까는 아주 일반화하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떠올려 보면은 큰 틀에서 다들 겪었던 것 같은데 한 2000년대 중반 이렇게 되면서부터는 NL이냐 PD냐가 그 학생들 좀 학생회나 아니면은 학교 활동 한다는 학생들 사이에서 논의가 굉장히 희석됐고 그때부터는 NL이냐 PD냐가 아니라 운동권이냐 비운동권, 그쵸. 비권이냐, 비권. 제가 학교 뭐 다닐 때 이제 비운동권이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실제로 또 권력 정권 창출을 하고 그랬죠, 슬슬 많이 했죠. 네, 그래서 그 붐이 인 적이 있어요. 한번 전국을 휩쓸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불과 몇 년 전인 것 같은데 뭐 언론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비권 총학생회가 조금씩 득세하고 있다. 이런 거죠. 뭐 상징적인 뭐 운동권 학교, 그러니까 운동 빡세게 하던 학교들에서 비권 학생회가 잡았다. 뭐 이런 게 뉴스가 되고 그러기도 했는데 요즘은 비권이 더 많죠. 요즘은 뭐 글쎄요. 사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운동권인 거여도 사실 드러내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뭐 성향들이 비권이냐 운동권이냐 구분은 안 되지만 그냥 겉으로 보이기엔 비권이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총학생회나 단과대 학생회 선거도 조금씩 그 구호나 공약도 변해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학내 민주화, 막 또 교수님들하고 대항하고 이 수업 방식이나 어떤 그 교수님들 사회에 내재돼 있는 아주 지독한 권위주의 이런 것들에 맞서고 뭔가 막 이런 거였는데 요즘은 뭐 자기가 수강하는 그 개수대로 노트를 주기로 약속한다든가 뭐 등등등등 이런 생활 밀착형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해보게 되는 이유는 그만큼 요즘 시국선언 움직임이 제가 보기엔 또 선배가 보기에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예사롭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좀 많이 조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대학이 이 인적 자원을 양산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 교육 인적 자원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런 시설로 자리매김해서는 안 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뭐 PD냐 NL이냐를 놓고 싸우든 우리가 지금 일어나야 되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걸 갖고 싸우든 뭘 갖고 싸우든 좀 치열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공간이 바로 대학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PD님 또 이렇게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국선언 얘기까지 듣다 보니까 저는 사실 PD님이 제 선배님 같기도 하고 이런 막 감정을 느끼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끝물이라도 이렇게 경험했던 저희들로서는 대학이 지금 뭐 등록금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스펙을 쌓아야만 되는 이런 조건에서 뭐 소위 말하는 진리의 상아탑이 아닌 취업 경쟁의 시작으로 전락해버린 이런 상황이
선배로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대학생들이 되게 안타까운 이런 마음에 저희가 오늘 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시국선언을 하게 된 그 대학생들에게 참 좀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생각해보면 대학 다닐 때 뭐 저희 동아리가 무슨 잡바를 생산한다고 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도 반대하는 사람 다 있었는데 저희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서로 토론을 해보고 그래도 나는 거기에 동의가 되지 않아. 그러면 그것을 서로가 좀 배려해주고 인정해주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들이 뭐 메이데이 같은 날 집회를 간다 이러면 그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동의는 안 하지만 박수를 쳐주고 배웅을 나와주고 갔다 오면 고생했다고 맛있는 것도 사주는 이런 서로의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시국선언한 사람들 신상 털고 뭐 이런 물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대다수의 이제 대학생 분들이 시국선언하는 자기 또래 어떤 뭐 회장 총학생 회장이나 과회장이나 단과대장들을 볼 때 뭐 본인이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저희가 탓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좀 응원 박수 그런 걸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조금은 이런 시국선언과 같은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분위기가 조금은 상식적인 분위기로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대학생들의 목소리나 움직임이라는 게 조금 서툴고 조금 설익고 좀 덜 여물고 그래가지고 아직은 치기 어린 그런 수준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니까 대학생 아니겠습니까? 그쵸. 아무거나 어떻게든 해봐도 되는 시기이고 또 그래야만 할 텐데 네. 자꾸 대학생들도 자기 검열하는 것 같고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거기에 이 시국선언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런 것도 아직도 그런 거 해? 뭐 이렇게 얘기거리가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슬픈 단면 아닐까 싶기도 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모습이 생뚱맞을 수밖에 없는 게 그런 거 할 여력이 없는 애들이 너무 많잖아요. 네. 후배들 보면은 네. 알바를 하는데 이 용돈 벌라고 알바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쵸. 빚 갚으려고. 예, 생계비와 그렇죠. 빚, 뭐 등록금 살아야 등록금. 되니까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애들한테 그런 친구들한테 사실 동참하자, 그러니까 운동하자 네. 이런 거 그리고 뭐 예전에는 그런 유대감으로 맺어진 그 선후배 관계 속에서 네. 뭐 선배가 진짜 특정 후배를 한 학기 매겨 살리다시피 없는 돈에 둘이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지만 네, 데리고 살고 밥 그렇죠. 먹이고 술 먹이고 안주 없이 그냥 깡술 먹고 그거 피디님 몇 년도 사람이 그거 요즘 못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에서 그렇죠. 네. 그것도 젊은 시절의 낭만일까요?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아파도 참아야 될까요? 저는 그 너무 잔인한 얘기라고 그럼요.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아프리카 청춘이다잖아요. 아니 안 아픈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럼요. 이런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이 젊은 대학생이나 아니면은 뭐 사회 초년생들이 뭐 이 청년의 권익을 얘기하고 아프니까 청춘이라니 개소리하지 말라 뭐 이런 식으로 아니 안 아프고 행복할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게 어떤 그 안락하고 편안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동으로 어떻게든 되는 그런 삶을 꿈꾸는 태도인 양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럼요. 그렇지 않고 정말 몸이 힘들고 부서지게 움직여도 좋으니까 희망을 좀 갖고 자기의 그거를 실현하는데 네. 다만 당장 빚더미에 앉을 고민 그런 고민 그럼요. 다 맞게 어떡하지? 이거 집에 부모님도 돈도 없는데 빤한데 등록금 500만 원 문과대도 4,500 훌쩍하는 곳 많잖아요. 그렇죠. 이전 400이죠, 400. 그렇죠. 네. 자연대는 뭐 500 가까이 이공계는 되고, 예. 뭐 실험 예. 실습비까지 하면 네. 그거에다가 생활비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방에 사는 학생들 중에 고등학생들이나 뭐 그러니까 충분히 서울에서 한다 하는 학교에 올 성적이 되는데 네. 와서 자취하려면 기숙사도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럼요. 기숙사 수용률도 지금 우리나라가 10%, 15% 정도밖에 안 돼서 거의 뭐 나머지 90%는 자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선배하고 말씀을 나누니까 이 데이터가 바로 나와버리니까 정말 든든하네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인서울 포기하는 그쵸. 경우도 많이 있다고 뭐 언론을 통해서도 봤고 네. 실제로 제 주변에서 네. 듣기도 했고 저 친척 동생 한 명도 네. 네, 포기하고 그냥 집 근처 학교를 가겠다. 근데 그 친구가 사는 그 특정 지역이 네. 뭐 낙후됐다거나 거기를 가면은 뭔가 심각하게 포기하는 것이라거나 이런 식으로는 또 말할 수 없겠죠. 그쵸. 그 지역의 네. 가치, 그 지역에 있는 그 학교의 가치라는 게 있을 테니까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 표면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이 감당할 수 없을 그럼요. 그 자취 예. 생활, 서울살이 생계비의 문제가 그렇죠. 예, 두려움이- 등록금도 큰데다가 예. 그렇게들 와서 거의 뭐 대학 생활이라기보다는 생존을 위한 알바생 일상을 거의 보내고 예, 있는데 이게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일하러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 대학을. 근데 또 그런 애들 중에 그런 친구들 중에 보면 너무 야무져가지고 또 잠 줄여가지고 밤에 틈내서 자기 공부 다 하고 할 거 다 하는 친구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친구들 보면 좀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조를 썩 안타까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냥 인적 자원이 되어주기를 묵묵히 그런가 보구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하고 알바를 더 많이 악착같이 하고 잠을 더 줄여서 스펙 쌓아야지. 이렇게 순응하게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은 굉장히 편안해질 그런 기성세대가 있는 것도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사실 뭐 젊은 시절에 그런 것들 혈기 누르고 조용히 사회가 시킨 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사실 많다 보니까 지금의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청년들이 원튼 원하지 않든 그렇게 순응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억누르고 그게 내 문제가 아닌데 나의 문제인 것처럼 탓하면서 내가 부지런하지 못한 거고 내가 뭐 이런 거고 이런 모든 무능력하기 때문이고 이런 식으로 자신을 탓하면서 결국 자기 안으로 꺼져 들어가는 이런 청년들이 많이 생겼는데 아까도 그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하셨지만 그 저희도 같은 청년들로서 저희가 보지만 청년들이 거저 먹겠다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아까 그렇죠. 피디님 말씀처럼 이게 거기다가 문제는 젊을 때 물론 고생할 수도 있어요. 젊으니까. 근데 문제는 젊을 때 고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나이가 부모님 나이 정도 됐을 때 탈출구가 있느냐. 그러면 내가 지금 고생 좀 할 수 있어. 근데 지금 고생이나 나이 들어서 하는 고생이나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끝도 없는 불안, 전혀 이 시스템이 받쳐주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떤 많은 대학생들 혹은 청년들이 나를 내던져 가면서까지 사실 올바른 얘기를 하고 소위 말하는 예전 선배들이 말하는 시대의 횃불이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있는 건데 피디님이 이제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좀 알바하는 이제 대학생들과 네. 청년들 얘기를 좀 오늘 안 그래도 최저임금 얘기도 해보자고 해서 또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전에 재작년에 반값 등록금 촛불 터졌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대학생들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분노를 하는데 분노하고 나서 광화문에 촛불을 들러오는 게 아니라 분노하고 알바하러 간다. 등록금이 일단 너무 비싸니까 400, 500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벌거나 아니면 어차피 등록금은 부모님들이 대주시거나 학자금으로 하니까 그 외에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알바를 하러 가는데 지금 대학생들이 완전 그러니까 최소 생계비가 서울에서 자취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네. 한 75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예. 반값까지. 예, 밥값, 교통비, 주거비, 그러니까 자취를 하는 말씀은 기준으로. 75만 원은 최소한 있어야지 최소한이죠. 생존을 한다.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영화를 본다거나 옷을 산다거나 뭐 학원을 다닌다 이런 건 없어요. 주거비, 밥값, 교통비, 핸드폰비. 딱 이것만 있는 게 75만 원이라는 거예요. 요즘 다들 아시지만 통신비도 재벌 통신사들의 독점과 행포에 의해서 엄청 비싸잖아요. 저희가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한 10만 원씩 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학생들이 75만 원이라고 하는 걸 지금의 최저임금 4,860원으로 기준으로 하면요. 몇 시간을 일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일하면 101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계산이 갑자기 빨리 안 되는데 네, 한 하루에 6시간 일을 해야 되는 걸까요? 75만 정도라고 하면은
대략? 예, 대략 그렇죠. 예. 그러면은 대학 수업을 내가 뭐 중간에 공강이 있다고 치고 9시부터 한 5시가 든다고 하면 내가 저녁 시간에 온전히 6시부터 12시까지 알바를 해야지만이 그 생계비가 나온다는 거죠. 예. 그나마 부모님이 등록금을 대주시고도 여력이 돼서 용돈을 좀 받으면 뭐 가외를 하든 어떻게 해서 근근히 살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뭐 공부 하루 종일 하고 저녁이든 주말에 온전히 알바를 해가지고 생계비 벌어서 그 돈으로 뭐 대학생활의 낭만, 영화 한 편 보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요즘 뭐 돈 없어서 연애 못 해오라는 얘기가 장난이 아니라 진짜 예전에 뭐 우리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다 결혼했어라는 부모님의 얘기가 결코 우리에겐 공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대학생 때부터 이러니까. 좀 그런 무슨 그런 말씀하시는 어른들의 취지는 알겠는데. 네, 그러니까요. 되도록 많은 사람이 단칸방보다는 좀 더 나은 방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네. 이게 나라가 사회가 발전해가는 거 그럼요. 아닐까요? 그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래도 높다고 다 얘기를 하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부모님을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70년대 단칸방이 시작한 것처럼 우리가 삶의 질이 좀 더 나아져야 사회가 발전한 건데 그렇죠. 예. 왜 우리는 그때의 삶의 질과 다를 바가 없이 살면서 우리와 다르게 한국의 경제 지표는 계속 올랐다라고 얘기하는가? 우리의 체감 온도는 결코 올라가지 않는데. 그놈의 지표 정치. 네. 실질하고 전혀 맞아들지도 않는. 네,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면은 아까 언급했던 그러고 보니까 이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제목 우리 프로그램 이름인데 네. 아프니까 청춘이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젊다는 거 다 그런 거야. 그런 줄 알고 다 견뎌.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야지 어른이 된다. 진짜 너무 꼰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진짜. 이러다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또 상처받으실라. 만약에 이 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네. 뭐 김난도 교수님의 열혈 팬이 있으시다. 그러면 다른 각도에서 네. 김연경 선배하고 제가 나눈 이야기 네. 이런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굉장히 무책임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럼요. 많은 청춘들이 그렇게 날로 먹고 싶어 네.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를 그쵸. 알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고생을 해도 뭔가 출구가 보이는 고생. 그렇죠. 네. 미래가 보장되는 고생을 그렇죠. 하겠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진짜 어리잖아요. 두세 살 이런 애들 아니면 군대 갔다 왔어도 너덧 아니겠습니까? 네. 여자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고학번이라 봤자 20서너시고 한데 네. 뿐만 아니고 대학을 안 간 그냥 고졸인 네. 내지는 고등학교를 다 마치지 않은 그런 청년들도 남녀 청년도 많을 텐데 네. 그런 친구들 당장 사는 것 때문에 대출금 때문에 네. 경우에 따라서는 대출 이자 때문에 네. 월세 때문에 그렇게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몇몇 확인한 사례도 있는데 네. 최저임금 충족 안 되는 경우 아직 많습니다. 아직 많죠. 너무 많습니다. 예. 그거 안 지켜지죠. 몇천 원 단위로 인생을 카운팅하고 있는 그런 예. 친구들 이거는요 거기다 대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요. 그거는 잔인한 거죠. 잔악한 거죠. 알바연대가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한 1만 원 정도 네. 보장해 주면서 아프리카 청춘이라고 해도 화가 날 판에 그렇죠. 지금 무슨 OECD 나라로 따지면 우리나라 최저임금 순위가 거의 하위권이거든요. 그렇죠. 2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한 20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OECD 국가 기준으로는 50%를 기준선으로 잡고 그 이상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라고 하는 건 도시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의 절반 수준을 최저임금으로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에 최저임금을 50%로 맞추게 되면 5,910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높지가 절대가 않은데 그거조차도 미치지 않는 34% 정도의 수준의 지금 최저임금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경제력은 높다라고 아무리 대외적으로 표방할지라도 실제로 우리 국내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최저임금을 받거나 혹은 그것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너무 저임금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대학생이나 청년들이 탈출구가 없다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알바에 너무 쪄들면
안 좋아요. 그럼요. 정신 건강에. 네. 알바 많이 해보셨죠, 선배? 그럼요. 저희가 또 우리 PD님이나 저나 또 알바의 날을 알바 천국 아닙니까 저희가? 저 별명이 또 알바 천국이었는데. 저도 참 별거 다 해봤어요. 저는 네. 뭐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이고. 과외 이런 거는 못 해봤는데. 네, 저는 학벌이 안 돼서 가해를 못했어요. 좀 하기는 했는데 많이 못 받았죠. 이 커피숍, 편의점, 네. 술집, 식당 네. 다 해봤어요. 근데 좀 안 좋은 기억이에요. 네. 사실 그 사장님의 얼굴 아, 아직도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는데 그럼요. 그 눈치 봐야 되고 네, 억눌리고 이러는 맞아요. 거 좀 그런 것 같아요. 저 궁금해요, 선배. 그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네. 복지를 요하는 높은 수준의 복지를 요하는 그런 사회의 섹션이 많지만은 네. 우리는 청년을 위한 이야기를 네. 하는 네. 곳이니까 이 청년들, 대학생들 아니면은 비대학생인 네. 수많은 청년들 네. 이런 친구들의 복지를 위한 비용을 쓰면 쓰는 게 국가 경제에 그렇게 타격이 큽니까? 큰일 납니까? 그거야말로 아니 그냥 되게 단순한 논리로 그걸 위해서 지출이 안 될 수는 없겠죠. 당연히 네. 표면적으로는 지출이 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 지출이 정말 투자냐 아니면 비용이냐의 개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전에 룰라 대통령이 왜 부자를 위해서 쓰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쓰는 돈은 비용이라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와닿았거든요. 청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시기에 혹은 마음껏 공부를 해야 될 시기에 그걸 하지 못하고 돈을 이렇게 저임금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미래도 설계하지 못하는 게 청년 개인만의 손실이 아닐 거잖아요. 결국은 이 대한민국 전체를 설계할 수 없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문제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이 국가가 어떤 투자를 하고 적극적인 어떤 정책을 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뭐 이렇게 비용을 쓰는 것처럼 쓸데없는 뭐 독에 물 붓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저는 논리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공감이 되는 게 사실 그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이라고 네, 하는 네. 그런 일부 나라들 보면은 전쟁통에도 버리지 않았던 게 복지의 기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안 망했거든요. 예. 뭐 이리저리 주판을 튕겨가지고 이거 계산이 안 나온다. 일단 보류.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의지의 문제. 그리고 생각해 보시면 청년들이 만약의 경우에 지금 좀 제대로 적정소득을 보장받는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안 되는 임금을 받아서 한 달에 100도 못 벌어갖고 근근히 살면서 그러면 청년들이 사실 뭘 줄이겠어요. 집과 통신과 교통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나머지 먹는 거 줄일 거고 입는 거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소비가 위축되는 거거든요. 근데 청년 시기에는 연애도 할 거고 결혼도 해야 되는 아직 창창한 나이란 말이에요. 부모님보다는. 그러면 그들이 소득이 적정 수준이 보장이 되면 당연히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적정 소득을 보장해주고 청년들의 일자리의 질을 보장해주는 문제는 결국은 소비를 활성화해서 경제가 더 성장하는 길로 전 나아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성장을 해야지 고용도 는다라고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고용을 해야 성장이 늘어나는 이제는 정말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데 고용주도의 성장 전략으로 바꿔야 되는데 전혀 계속 성장부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청년들의 아픔 나몰라라 하고 청년들뿐만이 아니죠. 뭐 노인, 여성, 수많은 사회적 약자층의 아픔을 계속 나몰라라 하다 보니 아까 얘기했던 최저임금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몇 년도에 한 20년 넘게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노동계와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기업이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해법은 보이지 않은 채 늘 4, 5, 6월만 되면 최저임금 문제로 또 하나의 사회적 갈등이 되어버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되는가. 저도 청년 유니온 하면서 최저임금 활동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앞에 그 청소하시는 어머니들 와가지고 농성하시고 밤에 주무셔야 되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에너지 소모를 얼마나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선배 그 최저임금을 네. 시급 기준으로 네.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올린다. 네. 그럼 우리 국가 경제가 휘청할까요? 휘청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휘청할 만큼 최저임금이 지금 막 높아요. 한 7, 8천 원 해요. 거기에 막 1,000원, 2,000원 올리자고 하면 물론 조금 타격일 수 있을지 몰라요. 특히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최저임금 자체가 너무 낮고 문제는 또 영세한
하신 분들이 그런 최저임금도 못 줄 수밖에 없는 구조들, 예를 들면 뭐 상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상가 건물의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라든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혹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잘못된 원하청 관계, 요즘 우리가 뭐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막 얘기를 하지만 그런 데서 너무 수탈을 당하니까 최저임금을 제대로 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사실 문제인 거지,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이 높아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질문을 드리면서도 속으로 좀 웃기긴 했어요. 아니에요. 네. 아니, 왜냐하면 너무 기업은 뻑하면 최저임금 올리자고 하면 중소기업 망하네, 자영업자 망하네, 자기들이 망하게 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뭐 누가 누구를 생각해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얘기하는데, 최저임금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망할 수 없죠. 망할 정도로 최저임금이 한번 올라봤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 참 진짜 이거 시급해요.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들이나 청취자들 중에서도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 대학생들 알바 고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물론 그런 분들도 이렇게 뭐 착취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의도, 그쵸. 작정을 하고 네. 그러시진 않을 겁니다만은, 그럼요. 않을 겁니다만은, 여러분들, 저도 어쨌든 성인이니까 기성세대라고 치면 우리들의 동생뻘, 이 자식뻘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더 나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저 학자금 최근에 다 갚았습니다. 저도 30살까지 갚았습니다. 저랑 비슷한 딱 시기에. 저보다 일찍 다 갚으셨네요. 네, 저는 좀 빨리 갚았네요. 10년 갚았으니까. 아니 그 다 갚기 전까지 그 가끔 오잖아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나 네. 이메일이 오면은 아 좀 그래요. 되게 이 사람이 기분이 그래요. 이렇게 신경을 갉아먹는 느낌이잖아요. 네, 빚이 그쵸.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쵸.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적으로. 저가 직장 생활을 27부터 했고 네. 지금 이제 32인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요이 땅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빚 32에. 갚느냐고 보낸 거예요. 예. 사실. 근데 예. 지금 청년들이 대부분 비싼 등록금, 낮은 임금, 또 이런 비싼 생계비 이런 게 맞물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빚을 다 갚는데 기본 30대 초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언제 이제 결혼 자금 모으고 노후 대책을 마련해서 살 것이면, 문제는 부모님은 또 저에게 나름 대학 등록금 대주고 한 게 있는데 제가 또 부모님을 책임져 드려야 되는데 그럴 수가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부모님들의 말씀이 그래서 바뀌는 게, 제가 20대 초중반만 해도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데 취직해야지, 대기업 취직해서 네가 나 먹여 살려야지, 이런 말씀하셨던 분들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부모가 못나서 미안하다, 부모가 못나서 너 이렇게 빚도 지고 너 책임도 못 져서 미안하니 너 하나만을 잘 건사해라, 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걸 딱 듣는 순간 그때 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이 아리탐이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거는 참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공감해요. 너무 심하게 공감하는데 그 부모님, 뭐 저희 부모님들이 부자가 아니니까 대출 받고 제가 학교 다녔겠죠. 뭐 알바해서 메꾸기도 했고 그럼요. 그랬는데 제가 나이를 좀씩 먹고 어쨌든 월급 받고 일을 하고 또 저 지금도 자취하거든요. 나와서 자취하면서 이제 집에서 떨어진 이후에는 부모님이 좀 자식 눈치를 보고 그럼요. 그러시는 게 제가 느껴져요. 좀 미안하시겠죠, 당연히. 그쵸, 그렇다고 지금 큰 돈을 버셔가지고 아니면은 조만간 멀지 않은 미래에 큰 돈을 딱 버셔가지고 아들아, 빚지면서 학교 다니고 알바하느라고 고생했다. 자, 이걸로 장가 가라, 집 사라,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그분들의 통념에는 그래도 부모라면 이렇게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나와서 먹고 살겠다고 하고 있고 대학교 넉넉하게 지원도 못 해줬는데 어쨌든 지가 대출 받아서 다니고 그거 이제 빚 다 갚았다고 하니 이제 빚 다 갚았으니까는 참 뿌듯하고 대견하다, 기쁘다 이럴 수는 없으시겠죠. 더 슬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뭐랄까 그런 슬픈 감정의 순환, 그런 게 계속되는 것 같고 아무튼 좀 슬프네요. 자,
선배 좀 분위기 바꾸고 네. 노래 한 곡 듣고 네. 초대 손님 모시죠. 오늘 오시죠? 또 네, 귀한 분 오시지 않습니까? 네네. 저희 3, 4부에는 이제 지금 또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 그 청년 유니온의 최저임금 또 문제로 열혈 활동하고 있는 정준영 사무국장님 모시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뵐게요. 국민TV 라디오 광고를 모집합니다. 최고의 팟캐스트 청취율을 기록하는 국민TV 라디오는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콘텐츠 그룹입니다. 생방송으로 또 팟캐스트로 광고하고자 하는 분은 서울 전화 3144-0933, 3144-0933 국민TV 라디오 사업국으로 연락주세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십니다.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가장 큰 스피커 국민TV 라디오와 함께 멋진 미래를 가꿔보세요.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